자, 그러면은 우리 수교재 이제 기본 이론반 또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조금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를 수요일로 이제 종일반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아마 오전부터 이렇게 들으신 선생님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거를 다 받으셨을 텐데, 수교재. 자, 그래서 우리 수교재 파트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앞에서 오전에 뭔가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자세한 건 안 하고 수교재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수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제 수학 교재 연구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이제 주로 하게 되면서 이제 매주 이제 5문제씩 이제 직인강 이제 첨삭을 또 해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역시 수교재도 이제 딱 하면서 제가 일단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또 어느 부분이 또 중요한지 실제로 이제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다음 주에는 그 문제 5문제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뭐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빈칸 채우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그 개념을 암기해서 서술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여러분들이 또 홈워크나 이제 필요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교재 기본 이론반에서는 수학 이제 교재 연구와 이제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에 대한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이제 6까지 돼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2017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2022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이 이제 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반영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혹시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이게 책이 뭐 부교재로 이제 필요하다면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원래 테스트 문제풀이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OT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테스트는 이제 매번 그 수교재 기본 이론반은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이제 인강으로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신논 1, 3 기본 이론 반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왜냐하면 사실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오후에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고, 바로 수교재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또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연산 대략 한 페이지가 거의 4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수화연산 이 부분이 일단은 수교재 전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임용에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화연산 교수학습 이론, 그러니까 이론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 파트가 있는데, 어쨌든 실제 파트는 이제 2022 개정의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호 개정을 중심으로 하긴 하되 2 개정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크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2017년에 나와서 좀 옛날 교육 과정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개념의 발생,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수화연산 지도의 의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이제 보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수를 지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수만 지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연산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연산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개념을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는 정수하고 유리수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이건 이제 2022 개정하고도 똑같아요. 중3에서는 무리수를 딱 배우게 되면서 실수 체계가 딱 정립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복소수를 다루게 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수 체계가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산의 구조로 정의되는 수 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고도한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3이라는 건 우리가 수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꽃 3송이도 있고요. 강아지 3마리도 있고 연필 3자루 등이 있는데 이렇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개념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특정한 이름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뭐 기호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닌데 요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여기선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 개념의 이해의 차이, 즉 수학자와 아동들의 수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다른 우리가 이제 수화연산이 있고 뭐 대수 그다음에 수학 이제 수교재를 보면은 우리가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를 줄여서 이제 수교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수화연산부터 시작해서 뭐 확률, 뭐 통계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될 텐데 이런 여러 영역 중에서 수 개념에 관련돼서는 수학자와 아동들의 이해 차이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것일수록 교육적으로 잘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로부터 추상적인 수 개념이 발생되어 나오는 과정을 사실 별다른 의미 없이 아까 뭐 3이라는 얘기 했을 때 뭐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곧바로 다뤄도 뭐 큰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수 개념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아동들. 자, 여기서는 특별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음수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뭐 손가락이나 구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음수 개념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은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 개념을 지도를 할 때 확실히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수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는 건 다양한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학적 개념들, 뭐 수 개념도 그렇지만 수학적 개념들을 익혀나갈 때는 구체적인 대상과 함께 이제 지도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더 잘 도울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4번 이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음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우리가 음수는 중학교 1학년, 실수는 중학교 3학년, 복소수는 고1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중1, 중3, 고1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학습될 때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체계 및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수 개념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이걸 기반으로 수학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학생들도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생각하고 좀 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 개념이 이제 발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추상화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는 확실히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는 추상화된 개념인데 이 추상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어떤 뭐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추상화를 시키느냐?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추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이제 생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희다라는 개념을 추상해 낸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그냥 구체물을 딱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흰 우유를 든다고 해서 그냥 이 자체가 뭐 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흰 우유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서 희다라는 속성 이외의 다른 부분을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다라는 것만 딱 추상해 내려면 다른 부분을 배제할 때 추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상을 할 때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꼭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추상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수개념은 과연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6개의 돌멩이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3개의 돌멩이와 같은 구체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이 추출되었다고 한다면, 이 3이라는 개념은 돌멩이의 어떤 고유한 속성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림 1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6개의 돌멩이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수 6이라는 개념은 6개의 돌멩이로부터 추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림 2와 같이 약간 배열을 변경해 봤어요. 즉 2개씩 짝으로 한번 묶어 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멩이라는 대상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6개 동일하니까. 단지 배열 상태만 좀 바꾼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렇게 배열 상태를 바꿈으로써 3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즉 2개씩 세 묶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3이라는 개념도 추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3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는 3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멩이는 똑같이 6개인데, 그러면은 돌멩이의 고유한 속성이라고는 또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돌멩이 안에 6이라는 속성과 3이라는 속성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6과 같은 개념이 돌멩이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어떤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멩이와는 무관하게 머릿속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2개씩 세 묶음의 배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2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논쟁거리가 됐고,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론과 관념론이 있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한쪽으로만 쏠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2개를 융합하는 사고가 결국 정답이 되는데, 어쨌든 각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험론. 우리가 이 경험론은 사물에 의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념론은 기호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 관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개념의 추상에 대한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경험론은 이래요. 수개념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개념이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인간의 의식이 그거를 딱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 자체의 고유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험론적 관점, 즉 사물에 의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수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 관념론적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 무관하다. 얘는 이제 무관하다는 거고, 얘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반대적인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추론 과정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그런 추상적인 추론 과정, 즉 사물에 대한 어떤 도움 없이 그렇게 한다면 수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속성이냐, 아니면 사물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수 개념이 다 나오는 것이냐, 이 2가지 관점이 있어요. 만약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직관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 개념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만약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 이제 사물이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독립적으로 수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2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험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지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그냥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수개념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관념론으로 가겠습니다. 수는 정신적인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만 학습하기만 한다면 수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물에 의한 방법은 결국 사고 활동이 그냥 사물에만 고착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에 의해서 어떤 관찰을 했을 때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물에
이제 고착될 위험이 있고요. 구체문에 대한 학생의 경험이 그냥 수동적인 관찰에만 그치는 정도의 학습 지도 방식으로 딱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건 수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수적인 측면에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에 대해서는 이기점표이 좀 더 나오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공간이 필요하니까 넓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런 대수 막대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대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요게 1 있고요. 자, 요거는 직사각형 막대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1의 정사각형 막대기예요. 자,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 개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합해서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얘라고 해봅시다. 자, x 1, 1, x. 자, 그래서 학생들이 넓이를 비교를 해요. 자, 얘가 x제곱이죠. 얘가 x죠. 얘가 x죠. 얘가 1이에요. 자, 그러면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먼저 x 더하기 1이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이니까 한쪽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쪽은 각각의 넓이를 더해요. 그럼 x제곱 2x 더하기 1. 그럼 이게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대수 막대기예요. 이게 막대기 같은 건데 이 막대기를 어쨌든 적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물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이걸 이끌어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좋긴 하고 귀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식을 완전하게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대수적으로 중요한 사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실제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은 자, 얘가 x제곱이 되고요. 자, 얘는 x 곱하기 1이 되고 이렇게 되면 1 곱하기 x고 얘가 1의 제곱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분배 법칙이라는 개념하고 이 1 곱하기 x하고 1 곱하기 x하고 x 곱하기 1이 똑같다는 교환 법칙까지 이용을 해서 이런 대수적인 사고의 과정의 결과를 거쳐서 이끌어내는 건데 그냥 딱 넓이 관찰만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은 이게 사실 본질적인 어떤 대수적 사고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넓이 관계만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분배 법칙이나 교환 법칙 같은 걸 사용해서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넓이 관계로만 똑같다고 한다면 부족한 면이 있겠죠. 자, 이거를 예로 든 건 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가지고만 뭔가 수 개념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고를 해야 돼요. 왜 이게 같은 것인가에 대한 사고를 해야 돼요. 실제로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을 활용해서 이게 같다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응용된 문제들, 예를 들어 ax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경우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응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넓이 관계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면 부족한 면이 있죠. 그렇다고 구체물이 없이 너무 그냥 공식적인 것만 우리가 계속 또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또 수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좀 균형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대수로 예를 들었지만 어차피 수를 예로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대수적인 측면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오전에 뭐 신론반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증명할 때도 그냥 뭐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논리적으로만 이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수학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논리적으로만 딱 그냥 이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험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으로만 어떤 기호를 다루는 규칙만 학습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분배 법칙, 교환 법칙이니까 우리가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또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뭐 기호 체계로만 다루게 되는 거죠. 경험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상태로 숫자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만 다루는 학습 지도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하지만 한쪽만 지도할 경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에 대해서 결국은 통합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사물로만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경험과 무관한 인간의 정신 활동만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듀이와 피아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우리 피아제는 참 중요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피아제가 갖는 아이디어의 특징, 이 두 사람 듀이와 피아제가 갖는 아이디어의 특징은 이겁니다. 수개념의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이게 뭐예요? 경험론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는 게 뭡니까? 이게 관념론적 관점이죠. 좀 이게 적어 보겠습니다. 얘가 경험론, 그러니까 경험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자, 얘는 이제 관념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경험론과 관념론, 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이건 왠지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는 게 좀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즉 사물을 기반으로 하되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멩이가 되게 중요한 이그젬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로 넘어가면 결국 우리가 6개의 돌멩이를 그냥 딱 뿌렸어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만으로는, 그냥 사물을, 이 6개 돌멩이를 딱 뿌리는 것만으로는 3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를 2개씩 세 묶음으로 묶을 때 2라는 개념과 3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수개념이 온전하게 학생들에게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한쪽씩 생각해서, 아니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수개념을 형성하는데, 자,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 그러니까 3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2개씩 세 묶음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던 이런 인간의 어떤 활동이 각각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수는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물의 고유한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다, 이런 거는 빨간 사과에 있어서 되게 고유한 속성이겠죠. 아니 초록색 사과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고유한 그런 초록색 사과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바나나 3개를 통해서도 얻어낼 수도 있고, 사과 3개를 통해서도 얻어낼 수도 있고, 우유 3개를 통해서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속성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이 수라는 건 사물 안에 주입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과 가정을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 즉 3이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사물이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3이라는 건 결국 세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도 어리석고, 그리고 사물에 의해서만 가르치는 시도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것이다.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가 뭐예요? 기호에 의한 방법이죠. 사물에 의해서만 가르치려는 시도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론적 관점, 사물에 의한 방법이죠. 그래서 기호에 의한 방법도 어리석고 사물에 의한 방법만으로도 어리석다. 그러니까 만으로 지도할 때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4번이죠. 즉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 3이라는 거는 사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수개념을 사물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유만이 갖고 있는 속성은 아니죠. 바나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관점을, 통합적인 관점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듀이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인간 외적인 사물 또는 상황과 그리고 인간 내적인 정신 활동은 결국 한 축씩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한 축씩 담당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피아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개념과 같은 거를 논리수학적 개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수학적 개념은 사물의 속성을 그냥 추상하기만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물에 의한 방법으로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고, 결국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추상해야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돌멩이를 가지고 2개씩 세묶음을 하는 케이스로 2와 3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아제는 이런 추상해내는 과정에 대해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경험적 추상화는 뭐 간단히 말하면 경험적 추상화는 그냥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추상을 하는 거예요. 즉 사물에 의한 방법에 따른 추상화예요. 이게 얘는 이제 사물에 의한 방법. 경험론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경험론적 방법으로 추상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경험적 추상화죠. 반영적 추상화는 논리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는 각각 물리적인 지식, 즉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이쪽은 반영적 추상화는 논리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우리가 수개념을 이끌어내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반영적 추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험적 추상화는 그래서 사물의 고유한 속성, 즉 아까 사물에 의한 방법이라 그랬죠. 사물에 의한 방법. 자, 이쪽에 대한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물을 어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들어보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물 자체의 속성을 추상해내는 거고, 자, 여기는 사물의 고유한 속성하고 무관합니다. 즉 3이라는 개념 같은 거죠.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수개념 같은 거를 추상해낼 때가 바로 반영적 추상화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주면, 자, 사물은 눈으로 보아서 색깔을 추상하는 경우, 사물을 보는 조건, 이런 것들 다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얻게 되는 지식은 되게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오전에 신론 1, 3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가시계의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신론반을 같이 들으신다면 연결을 하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시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입니다. 계속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수개념은 우리가 어떤 수학적 지식과 개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지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을 세어보았을 때 같은 개수를 갖는다, 이 개념을 추상한다고 해봅시다.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일자로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건 지그재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만약에 개수가 10개라고 한다면 어떤 배열이든 어떻게 세든 순서에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거죠. 이 개념을 추상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무조건 똑같이 우유만 있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나나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사물의 고유한 속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이. 그래서 상태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상태가 우유가 약간 유통기한이 좀 빠듯하다든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사물의 종류가 막 바뀌던가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세어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개념, 즉 요 앞에 세 줄, 이 개념은 결국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세어보는 행동에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사물이라는 것을 도움을 받되, 사물의 도움을 받되 고유한 속성을 추상해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물을 기반으로 우리는 논리수학적 지식에 해당하는 수개념을 추상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워볼 때 수개념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적 추상화는 사물의 속성과는 무관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사물을 기반으로 이끌어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좀 교육학을 혹시 좀 들었다면 반성적 추상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는 원래 반성적 추상화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수학 교육으로 왔을 때는 반영적 추상화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맞긴 합니다. 이게 번역적으로도 조금 정확하게 잘 번역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학교육론은 그 임용에서도 반영적 추상화를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학에서 했던 반성적 추상화하고는 그냥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속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성으로 번역되는 리플렉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반사한다는 맥락과
숙고한다는 맥락이 모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라는 건 즉 반사가 있는 거예요. 반영이라는 건 이제 거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라는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반사, 그러니까 반성뿐만 아니라 반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사 플러스 반성인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신론반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반영적 추상화라는 건 단순히 반성해서 추상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반사와 반성의 메커니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성적 추상화로 번역을 하면은 조금 피아제가 설명한 포괄적인 맥락이 좀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다른 교과, 예를 들어 뭐 사회나 뭐 역사나 뭐 영어나 이런 거는 조금 뭐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반성적 추상화라고 하면은 중요한 틀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적 추상화라고 꼭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교재의 관점에서 반영적 추상화는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신론반에서 우리가 반사와 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아제의 관점, 이따 피아제의 관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일단 피아제하고 듀이는 둘 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행동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수개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듀이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피아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자신들만의 이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이는 수개념의 형성을 측정활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개념이 사물 자체의 이제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런 수개념을 발생하게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며 그걸 촉발시키고 지속 발달시키는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듀이는 측정 활동에 의해서 수개념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단 듀이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표시를 해둘게요. 측정 활동. 그래서 듀이는 측정 활동에 의해 수개념이 생겨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제가 신론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외국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용어를 얘기를 했으면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다 출제 범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뭐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 나온 적 없으니까 외국 사람, 듀이 외국인 맞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래서 어쨌든 측정 활동이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측정 활동은 한계 상황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이 막대기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냥 막대기예요. 가지고 놀다가 화살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화살촉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저 끝에다가 제가 그림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촉을 대충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측정을 해야 돼요. 즉 이 길이 또는 이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수개념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화살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생기는 경우 뭔가 크거나 작거나 하진 않는지, 딱딱하거나 휘기 쉬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면서 양에 대한 관념과 측정 활동이 발생할 수 있게 돼요. 이때 비로소 측정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측정 활동은 문제시되고 있는 전체량. 자, 전체량.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뭐 소수나 소인수 분해나 어떤 이런 약수 이런 것들을 개념을 할 때 이런 걸 좀 응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교사가 전체량을 문제시되고 있는 전체량, 즉 예를 들어 뭐 이런 네모난 카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네모난 카드를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를 그냥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교사가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몇 개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량을 단위로 분해한 다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다시 재구성하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몇 개인지 모른다면 그럼 내가 단위로 설정해요. 아, 나는 3개의 묶음을 하나로 단위로 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3개의 묶음을 12번 하니까 교사가 갖고 있는 전체가 다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12는 36이니까 적절한 단위의 반복을 통해서 전체를 측정해낸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원시시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시시대 같은 경우 얘를 측정할 때 뭐 측정 단위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손가락 이렇게 뭐 마디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손뼉을 뭐 마디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반복해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뭔가 단위를 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단위의 어떤 내가 설정한 단위를 기반으로, 이건 이제 인간의 활동이 필요하겠죠. 내가 설정한 단위를 통해서 이 단위의 반복으로 전체량을 측정하는 방식,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듀이는 이런 모호한 전체, 이 모호한 전체가 교사가 몇 개 가지고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호한 거예요. 몇 개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이거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적절한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흘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변별과 관계짓기라는 두 하위 조직을 포함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변별과 관계짓기 수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적어놓은 건데, 이게 왜 별로 중요하지 않냐면은 중학교로 넘어가면 그다지 문제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생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계의 사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동들은 변별과 관계짓기를 결국 둘 다 할 수 있어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변별은 뭐냐? 세 개의 사물들을 각각 독립적인 개별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 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너무 유사하여 변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사과 3개가 있는데, 자, 사과 3개가 있는데 이 사과는 빨간 사과고요, 이 사과는 그 아오지 사과인가? 어쨌든 초록 사과 무슨 사과죠? 아오이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무슨 그 초록 사과. 그리고 얘는 그래요, 뭐 그냥 덜 익은 사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이 3개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러면 물어봤어요. 사과가 총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를 한 개씩 카운팅해서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유사해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그냥 사과 뭉텅이 하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동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은 초등 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요게 수교재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이거는 거의 진짜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관계짓기. 자, 얘는 세 개의 사물을 서로 관련된 통합체, 즉 단일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질적인 차이가 너무 강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3이라는 관념은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과, 그 다음에 수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박 못 그립니다. 자, 참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이 중에 그러면 과일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너무 질적인 차이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아동들은 어떻게 사냐면 과일이 한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개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경우에도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극히 어린 아동들에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듣고 그냥 잊으셔도 큰 상관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듀이의 이론은 이제 되게 저학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면 약간 약수 개념이나 소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정도로만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굳이 나온다고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게 음수로 넘어가면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음수는 못 세잖아요. 애초에 음수부터는 안 나오고, 나올 만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반부 정도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만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6 얘기했잖아요. 이거 묶음으로 세워보는 것을 통해서 뭐 약수를 좀 찾아본다든가 소인수분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그 정도의, 소인수분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나올 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올 만한 내용이 이게 되게 협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별과 관계짓기에 대한 성인과 학생의 차이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성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이해 못할 겁니다. 당연히 성인들은 3이라는 관념을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아동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많은 나뭇잎이 달린 나무나 6개의 면을 갖춘 정육면체를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 뭔가 모호한 그냥 전체 하나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나뭇잎이 달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뭇잎 한번 세봐라 그러면 그냥 뭐 적당하게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구분해서 못 세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를 개별적인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뒤의 입장에서는 결국 모호한 전체를 잘 관계를 지어가지고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뒤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성적 활동의 방법, 뒤에 산술 지도 방법에 해당하는 구성적 활동의 방법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사가 이거에 해당하는 그 정사각형의 카드를 그냥 몇 개인지 모르게 가져갔어요. 몇 개인지 모르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모호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 즉 측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모호한 전체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호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측정을 위한 단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즉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단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단위는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6개, 아까 그 화살촉을 만들 때 한 마디로 할 수도 있고, 뭐 한 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위를 설정하듯이 6개의 돌멩이를 셀 때 1개의 단위를 선택하느냐, 2개의 단위를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이거를 어떻게 셀 거냐, 3묶음으로 묶어서 셀 것이냐, 5묶음으로 묶어서 셀 것이냐,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의 과정인데, 이게 뭐냐?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m 단위를 3번 반복해서 전체량을 얻었다면 3m로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수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상태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 즉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수가 도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여기는 좀 설명이 이제 수교재는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서술 포인트를 따로 적어놨습니다. 사실 서술은 이걸 서술하면 깔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본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나왔으면 요 3가지를 딱 3가지가 지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딱딱딱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자, 그대로 적으시라고, 이게 서술 포인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게 출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나올 만한 부분이 소수 개념하고 합성수 개념 구분하는 거하고 소인수분해 하는 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그 바로 다음이 뭐냐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부터는 이 이론은 죽어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올 만한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을 위해서 단위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분명 단위를 결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3묶음씩 세겠다, 나는 뭐 7묶음씩 세겠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면 3단계가 어떻게 돼요?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전체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3묶음씩 12번으로 카운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4묶음씩 9번으로 카운팅할 수도 있겠죠. 나는 과감하게 12묶음을 3번으로 카운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36이라는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게 마지막 단계. 그냥 이 3개가 본문 딱 보시고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딱 살펴봐서 하나씩 묶어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서술할 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1단계는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는 건데 지문에서 요게 해당한다, 이렇게. 두 번째는 단위를 결정하는 건데 요 부분이 해당한다. 세 번째는 방향목을 나타내는 건데 요 부분이 해당한다, 이렇게. 그냥 딱딱딱 그냥 1대1 대응하듯이 여러분들이 잘 이게 지문에 있는 거하고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잘 맞춰서 적는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공식화해서 잘 적어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교로는 깔끔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수교론 서술은 최대한 딱 핵심적인 것만 간결하게 잘 적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남은 시간을 전공 수학 푸는데 열심히 투자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교론 서술은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딱딱 맞게 서술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좀 길고 포인트가 좀 잘 안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뒀는데, 그 신논반에도 제가 이따 이제 오전에 할 때
이 포인트 하는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포인트를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듀이는 비판을 하신 게 있습니다. 고정 단위 방법을 비판했는데 역시 뭔가 외국의 수학교육학자가 이렇게 용어를 써서 비판했다. 하여튼 뭔가 용어를 얘기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반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고 마무리를 짓긴 했는데 그때 이제 라카토스가 얘기한 그 용어 부분이 이제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측정 활동이라든가 고정 단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듀이가 비판했어요. 그 단위를 고정시키는 이른바 고정 단위 방법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솔직히 이 밑에 변별과 뭐 관계짓기까지 다 뭐 알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단위를 이제 학생이 본인이 설정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겠죠. 즉 고정 단위 방법, 요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변별과 관계짓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제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고정 단위 방법으로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요거 예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그젠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구성적 활동의 방법 예 첫 번째, 이제 펜의 길이를 이제 재는 건데, 만약 이게 1cm라는 단위로 고정해서 그냥 자로 재는 거예요. 이게 고정 단위 방법이에요. 자로 재는 거는 한마디로 수개념이 형성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로 그냥 측정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36cm예요, 길이가. 그러면 그냥 36cm 측정만 잘하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아까도 돌멩이 6개만 그냥 세서는 뭐 6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2랑 3이라는 개념이 이끌어내어질 수 없듯이 36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3이나 10이나 4나 9나 이런 개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냥 자로 측정만 잘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펜의 길이를 예를 들어 손가락 마디나 손가락 가로의 길이로 막 측정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단위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단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으로 명확한 전체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역시 6개의 구수를 제시할 때 이제 먼저 한 개씩 세는 것으로 단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2개씩 세 묶음, 3개씩 2묶음 이런 식으로 센다면 훨씬 더 전체량인 6에 대한 개념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2랑 3이라는 개념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실제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구 얘기인데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축구 페널티킥 거리를 측정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또 축구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당했을 때 라인이 이제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보통 이제 그냥 학교에서 하면은 라인 잘 안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모호한 전체입니다. 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제 그래서 구성원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의를 했냐면 이렇게 크게 내딛는 발 한 발 또는 이제 작게 이렇게 걷는 한 발로 이제 단위를 측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정했는데 어쨌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평범한 걸음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크게 내딛는 발을 11번 이동해서 페널티킥 거리로 정한 적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작은 발로 해서 이제 22번 이동한 거리로 잰 적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뭐 피파에서 공시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호한 전체였는데 단위의 반복으로 그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페널티킥 거리로 정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 즉 모호한 전체에 대해 해당하는 거를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 이 단위도 고정 단위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단위를 설정해서 이 단위의 반복으로 명확한 전체를 재는 게 바로
듀이가 말하는 측정 활동에 따른 개념 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측정 활동을 통해 반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제 수 개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피아제의 관점으로 갈게요. 피아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전반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아마 다음 주 오전반에서는 신론반에서는 피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개념이 큰 관련이 있어요. 자, 피아제의 어떤 그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조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감각운동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그러면 이 발달 단계를 나눠놨을 때 이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피아제는 이 조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조작을 기반으로 잘라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전조작기는 이제 유치원생 정도 보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만 나이로 갔으니까 이제 그게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전조작기는 한 유치원생 정도, 구체적 조작기는 보통 초등학생 정도, 형식적 조작기는 중학생부터는 다 가능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나이 구분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중등 임용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두 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형식적 조작기면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조작이라는 걸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작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은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조작기하고 구체적 조작기를 구분하는 핵심이 이제 조작인데 결국 이 조작이 일어나려면 내면화와 가역적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일단 피아제는 행동의 일반적 조정에 대한 반영적 추상화의 결과로 구성되는 조작이라고 설명하는데 아까 반영적 추상화 얘기했는데 단골 손님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영적 추상화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는 신론 이론반에서 좀 자세하게 하게 될 거니까 뭐 공부를 꼭 해두세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아니라 강의로 하겠죠. 자, 그래서 반영적 추상화의 결과로 구성되는 조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아제에게 수학적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은 곧 조작을 구성하는 게 되고 그걸 바로 조작적 구성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참 그 신론반하고 연계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하면 큰 도움이 돼요. 대략 6세가 되기 전, 자, 이건 이제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6세면은 7세니까 유치원 거의 끝날 때쯤이죠. 자, 아동은 조작을 갖지 못한 상태, 즉 이제 유치원까지는 감각운동기하고 전조작기라고 할 수 있죠. 6세 이후에 조작이 좀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한 초등학교 과정이 구체적 조작기, 12세가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13살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로 넘어가는 거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혹시 오전에 저거 그 덧셈의 교환 법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오전에 그 중학교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하고 그다음에 A 플러스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나와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이그젠플 없이 그냥 완전 기호로도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형식적 조작기라서 그래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한다?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니까 1학년부터도 이런 형식적인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은 의외로 형식적인 설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다 이제 막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런 게 무조건 들어가는데 이제 중학교는 꼭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이게 형식적 조작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조작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조작이 이렇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행동이 내면화가 되고 가역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역적이 된다는 건 행동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덧셈의 교환 법칙을, 그래요, 반영적 추상화는 또 사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물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반영적 추상화는 이제 사물을 기반으로 하는데 의존하진 않으니까 꼭 없어도 상관없는데, 자, 돌멩이 4개, 돌멩이 2개 이렇게 묶어놓고, 아이고 숫자가 많아졌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이끌어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4 더하기 2는 6이라는 개념을 터득을 했어요. 자, 행동을 해서 내면화한 거예요. 내면화한 거예요. 내가 이끌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2 더하기 4는 6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야 왜 같지? 바꿔 더해도 똑같구나. 이걸 이렇게 이끌어내면 바로 우리는 논리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낸 거니까 반영적 추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반영적 추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조작이 돼야 되는데 일단 먼저 내면화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행동을 의식해야 돼요. 자신의 행동했잖아요. 지금 이 행동을 의식해서 4 더하기 2는 6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서 4 더하기 2는 6이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나 돌멩이 4개, 2개에서 6개 했어요. 까먹었어요. 그럼 내면화가 안 되면 교환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얘 까먹었어. 얘 안 돼요. 이끌어냈는데 까먹거나 뭐 이끌어낼 수도 없다. 이러면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면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가역이라는 건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떤 컵에 담긴 물의 모양이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모양이 좀 다른데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이라고 해봅시다. 자, 물을 옮겨 담았는데 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대충 요 정도 됐다면 얘는 한 요 정도 채워지겠죠. 뭐 대략 뭐 느낌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달라지면은 뭐야 뭔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물의 양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유치원생들은 보통 이런 답을 합니다. 이는 아동이 머릿속에서 물을 옮겨 담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동안 일어난 시각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가역성이 확보되지 못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 먼저 이런 행동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는 거, 이게 되기도 할 뿐 아니라 가역이라는 건 얘를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들은 제가 방금 네모칸 친 것이 머릿속에 확연히 남아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거를 까먹지 않고 내면화와 가역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교환법칙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를 못했어요. 머릿속에 못 넣었어요. 그러면 교환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없겠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조작이 필수다. 즉 내면화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성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를 내가 바꿔서 이렇게 옮겨서 더해도 되는구나. 이게 교환법칙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근데 이제 전조작기는 물을 넣었어요. 근데 얘는 이미 까먹었어요. 이미 머릿속에 지워졌어요. 그러면 물이 뭔가 다르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높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가역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 조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반으로 되어야 우리가 반영적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아까 나이 구분은 대략 했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보통 초등학생, 형식적 조작은 이제 우리가 중학생.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안 나올 겁니다.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근데 비교하는 것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입형으로 쓰는 건. 그래서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만 조작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형식적 조작의 이그젠플로 뭘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줬는데 꼭 사물이 있던 없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왜냐?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거 그 초등학생들도 아까 돌멩이 옮겨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꿔 옮겨놓아도 똑같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학생은 꼭 돌멩이 굳이 실험 안 해도 바로 숫자 계산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수할 때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음의 3, 이때는 음의 3이라고 읽으니까 그렇게 읽을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음의 3 더하기 양의 2 하면 음의 1이고 양의 2 더하기 음의 3은
음의 1이네. 뭐야 바꿔둬도 똑같네. 중학교 1학년은 구체적 사물 없이도 다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돌멩이를 있어요. 돌멩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 학원에 가봤는데 초등학교 교실은 뭐 원뿔, 원기둥 다 있어요. 다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중학교는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다음 형식, 요거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가 가능하다는 건 반드시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모든 가능한 가설도 설정할 수 있고 현실에 비추어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현실적인 것이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적 추상화 문제 나올 때 사물을 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요, 사물 없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포인트.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타임을 하고, 지금까지보다 여기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정신을 확실하게 차리고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 한 타임 끊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